저랑 딸이 함께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언니예요? 둘이 닮기는 했는데. 어머, 엄마예요? 세상에, 엄마가 너무 젊다. 관리를 잘한 건가? 동안인가? 세상에 너무 부럽다. 제가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동안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딸을 일찍 낳았을 뿐이죠. 저랑 딸의 나이 차이는 딱 20살입니다. 지금 딸이 22살이니까 제가 딸을 낳았을 때 딱 그 나이네요. 옆에 있는 딸을 보면 여전히 아기 같고 철이 없는데 그 시기에 애 낳은 저를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 새삼 이해가 됩니다. 제가 21살에 결혼해서 22살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남들은 그렇게 남편을 사랑했냐, 첫사랑과 결혼했냐 하지만 참 억울한 게 솔직히 사랑도 했고 좋아도 한 거지만 그보다는 그냥 순진한 시절에 얼결에 사고를 쳐서 아이가 생긴 거였거든요. 남편도 저도 서로가 첫 상대이다 보니 소위 능숙하지 못해 어리버리하다가 아이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사랑해서 떨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포장을 하기는 해도 솔직하게 말하면 덜컥 생긴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결혼한 거였어요. 물론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놀아봤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즘 제 딸을 보면 특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제가 이 아이를 낳은 나이라 그런가 봐요. 24살, 너무 예쁜 나이. 정말 한 달에 한 번 남자친구 갈아치우면서 놀아제끼는데 그거 되게 부럽더라고요. 사람은 확실히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불행히도 저의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은 오직 운동뿐이었어요. 그 운동으로 우승의 짜릿함도 많이 맛보았고 매스컴도 탄 적이 있으니 불행이라고만은 할 수 없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판단하고 선택하기도 전에 인생의 한 흐름이 정해지고 그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게 그닥 좋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 유도 선수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 셋이 다 운동을 하는 바람에 저는 자연스럽게 모두가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제 기억에 인형 같은 거를 손에 쥐어본 적은 없는데 늘 아령이나 운동할 때 쓰는 무거운 철가루가 들어간 공 같은 거 그냥 그런 거 들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오빠가 셋이니 얼마나 거칠게 저를 다뤘겠어요. 그래도 다른 오빠들은 여동생이 태어나면 예뻐해주고 사랑해준다는데 우리 오빠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철이 없이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막내 오빠랑 5살이 차이 나니 충분히 여동생이 자기네와 모든 것이 다르고 예뻐해줄 상대라는 걸 알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오빠들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를 전혀 여동생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매다 꽂는 건 당연하고 한 번 놀아도 어딘가 하나 꼭 상처가 나거나 근육이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질 때까지 놀곤 했어요. 나중에 커서 들었는데 당시 오빠들 생각은 이거였대요. 오빠들 자체가 뭔가 이상한 사명감에 휩싸여 있었다나요? 뭐랄까, 어린 마음에 나름대로 구축한 세계관이 있잖아. 여자들이 동화 속 세계 상상하는 것처럼 나랑 형이랑 동생이랑 만든 세계관은 전투를 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거였어. 전투? 그 평화로운 주택가에서? 아니 왜? 왜 그때 우리 옆 골목인가에서 한번 하수도 터져서 난리 난 적 있잖아. 그리고 그 즈음에 지구에 침공하는 외계인 드라마 한번 유행했거든. 우리 삼형제한테 그 두 개가 짬뽕이 된 거지. 정말로 외계인이 침투를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네가 너무 걱정인 거야. 어떻게 하긴 널 단련시켜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 그랬던 겁니다. 어린 마음에 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단련을 시킨 거였는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자기들도 어린데 당연히 저랑 오빠들은 수시로 다치는 게 일이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희 집 바로 옆이 병원이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좀 멀리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만 모아도 전셋집 하나는 할 것 같다고 병원 옆으로 이사를 해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판단이 옳았던 건 저희 사남매가 정말 병원을 뻔질나게 드나들었거든요. 오죽하면 저희가 가면 간호사가 아예 수납도 받지 않았어요. 무슨 병원이 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 식구만은 무조건 월말에 한꺼번에 결제를 하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빠들 맨날 삐어서 가죠. 저는 찢어져서 가죠. 가끔 4명 중에 2명 부러져서 가죠. 아주 남들이 보면 아동학대라고 신고 들어갈까봐 걱정된다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 자연스레 운동이 제 인생이 되고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빠들한테 하도 맞고 자라서 그런지 맷집도 좋았어요. 오빠들 공격 피하느라 자연스레 낙법도 배우지 않았는데 몸에 익혔고요. 처음 유도를 시작했을 때 사범님들이 모두 드디어 전국을 제패할 인재가 나타났다고 박수를 다 치셨다니까요. 그만큼 저는 준비된 운동인이었습니다. 운동은 재밌었어요. 원래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시원시원하게 사람을 매다 꽂다 보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까지 저는 운동으로 나름 날렸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지금의 남편은 운동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멸치 같고 새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체육으로 대학을 가긴 했지만 뭐 수업을 제대로 듣기나 하나요. 시험 때나 간신히 시험 보고 낙제나 면하면 다행이었죠. 그래도 시험 때면 도서관이라는 데를 가기는 했었거든요. 그 도서관 구석에서 제 남편을 늘 만났습니다. 처음엔 좀 신기했어요. 무슨 남자가 저렇게 햇빛 한번 못 본 풀떼기 마냥 누렇게 떠가지고 구석에서 저렇게 공부만 할까 신기했거든요. 보통 남자들 그래도 농구장에서 농구공이라도 들고 뛰고 밖에서 바람이라도 쐬는데 항상 제 남편은 언제 가든 독서실 제일 끝에 앉아서 사각사각 혼자 뭔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귀고 나서 들어보니 햇빛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 드라큘라 마냥 햇빛 안으로는 구석에 처박혀서 공부만 할 수밖에요. 그렇게 시험 기간에만 한 번씩 마주치다가 1학년 2학기 때 우연히 수업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교양 과목이었지만 패스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학기에 또 들어야 하는 끈질긴 수업이었죠. 하지만 출석이나 간신히 했지 그 과목까지 공부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는 없더라고요. 결국 시험을 앞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상하게 저한테 노트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어쩐지 그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말 건 게 노트 좀 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또 순순히 빌려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왜 노트 빌려줬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안 빌려주면 맞을 것 같아서. 에? 그건 무슨 말이야? 맞을 것 같았다고? 생각해봐라. 덩치가 산만한 여자애가 와서 대뜸 손 내밀면서 노트 좀 빌려줘봐. 복사하고 줄게. 이러는데 거기서 싫다는 말이 나오냐? 아니, 그럼 나한테 호감 있고 그래서 빌려준 게 아니라는 거네? 솔직히 호감이 있고 뭐 그런 비주얼은 아니었지. 안 그래? 와, 완전 속았네. 그러는 너는 내가 좋아서 나한테 노트 빌려달라고 한 거지? 솔직히 말해? 뭐야, 아니야. 독서실에서 만난 나 보다가 혼자 짝사랑한 거 아니었어? 아니야. 그냥 만만해서 빌려달라고 했어. 거기 다 뭔가 애들이 쌀쌀 맞고 얄밉고 자기 것만 챙기게 생겼는데 당신은 좀 만만하더라고. 와씨, 세상에. 아니, 만만하다니. 남편이 좀 어이없어 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다들 얌체처럼 절대 자기 기록 안 빌려줄 것 같았는데 남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트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달라는 말도 안 할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어쨌건 만만함과 두려움, 각각 처음에 가졌던 감정은 달랐지만 저희는 이후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첫사랑이었고 첫 여자, 첫 남자였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처녀총각이 대뜸 첫 번부터 사고를 거대하게 쳤던 거였어요. 그렇게 중간고사쯤에 만난 저희는 기말고사쯤에 아기를 갖고 그 다음에 저는 그닥 미련도 없었던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다음 해에 아이 낳기 전에 결혼식을 올린 후 바로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섰죠. 모두가 기절할 커플이었어요. 일단 제 동기들, 남편의 동기들은 저희가 결혼 발표를 하자마자 다들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저 한번 봤다가 남편 한번 봤다가 저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었다가 남편을 위에서 한번 훑었다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한 첫마디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거짓말이지? 혹시 오늘 만우절이야? 아니면 뭐 실험하거나 그러는 거야? 너희 둘이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아이를 가졌다고? 농담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저희 부모님이랑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저를 처음 만난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과 너무나도 이질적인 분위기의 저를 보며 내내 아무 말씀도 하시지 못하고 고개만 갸웃거리셨습니다. 굳이 묘사를 하자면 미녀와 야수 같은 느낌인데 제가 야수 쪽이고 남편이 미녀 쪽이니 당연히 시부모님으로서는 고개가 갸웃갸웃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시어머님이 슬그머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였습니다. 저기 아가씨, 미안한데 정말 솔직히 말해줘요. 혹시 우리 아들이 돈 빌렸어요? 네? 돈이요? 무슨 돈이요? 아니, 혹시 아가씨한테 큰 빚을 졌는데 그걸 몸으로 때워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갚아줘야 하니까. 혹시 돈 때문에 뭐가 협의에 의해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서로 사랑하는데요. 저 아기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애랑 아이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럼요. 저 사람이 처음이에요. 아니,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아들이랑 서로 사랑을 해서 서로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라고요? 네, 저희 정말 서로 사랑해요. 제 대답을 듣고 황당함에 빠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걸 가지고 한참 놀리기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했어요. 어머님, 그때 제가 빚 받으러 와서 협박하는 줄 아셨던 거 저 아직 안 잊고 있거든요? 야, 그건 네가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우리 아들보다 덩치가 3배나 큰 여자가, 우리 아들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의심을 하지 않았니? 나는 그때 황당했던 거 생각하면 세상에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너는 뭔가 사람 꼴이기는 했잖니. 운동해서 건강하기도 했고. 그런데 네 남편 여자친구는커녕 제대로 사람 구실이나 하겠나 싶게 비리비리한 애였는데 걔가 갑자기 여자 임신시켜서 소개했다고 생각해봐. 결국 제가 이상했던 게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 남자 구실했다는 거 그게 안 믿어지셨던 거네요.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애기 때는 저거 입이나 때려나 하면서 키우고 학교 다닐 때는 저거 졸업할 때까지는 살려나 하면서 키우고 대학 가서는 졸업하고 취직은 하려나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아이고 손주만 들어올 줄은 누가 알았니? 아이고 나는 얘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진땀이 흐른다. 몰라요 어머님. 어쨌거나 저 아직 서운한 거 안 풀렸어요.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저와 시어머니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참 성실하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얼결에 군대도 가기 전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쯤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성실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랑 남편은 너무 일찍 만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첫 여자, 첫 남자여서 그런지 사실 비밀이 별로 없어요. 남편은 정말로 얘기를 들어보면 비밀이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저는 남편한테 숨기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편을 만나기 전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새내기였던 그 시절 제 마음에 들어왔던 남자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때 전국대회 재패를 하고 한창 제가 살짝 방황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일단 운동으로 학교에는 들어왔는데 제가 꿈꾸던 캠퍼스 라이프는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생활이었거든요. 수업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꾸미는 건 더더욱 할 수 없고 그저 똑같이 훈련하고 대회 나가면서 시간만 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이 운동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운동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계속 저를 휘감을 때였는데 선배 하나가 슬그머니 저를 구석으로 부르는 거예요. 얼결에 쫓아갔죠. 그랬더니 선배가 슬슬 웃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너 요즘에 뭔가 마음이 허한 것 같은데 나랑 재밌는 데 가지 않을래? 언니, 어디요? 너 혹시 호스트바라고 들어본 적 있어? 호스트바요? 남자들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내가 시합 끝나고 한번 가본 적 있는데 거기 신세계더라. 정말 너무 재밌어. 거기 가서 뭐 하는데요? 거기 뭐 하는 데인데요? 뭐 별거 안 해. 그냥 남자들이 여자들 데리고 술 먹는 것처럼 여자들이 남자들 데리고 술 먹는 거야. 그런데 나름 재밌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우리는 남자들이 좀 무서워해서 연애하기 힘들잖아.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은 우리를 굉장히 여자처럼 봐주고 접대도 잘해주고 뭐 원하면 연애 비슷한 느낌도 가질 수 있고 여튼 재밌어. 그럼 같이 자기도 해요? 연애하는 느낌이라면서요. 에이, 그거는 자기 선택이야. 안 자면 되지. 그리고 그냥 술 마시고 노는 게 더 재밌어. 가볼래? 제가요? 어차피 한 명 가나 두 명 가나 세 명 가나 한 테이블 까는 돈은 똑같아. 가자, 그냥 슬그머니 껴서 가봐. 지금 지윤 언니랑 지혜 언니, 경미 언니 이렇게 셋이서 갈 거거든? 너 간다면 나 빠지고 4명이 딱 들어가서 놀면 되겠네. 에이, 언니 빠지면 좀 그렇죠. 저는 그럼 다음에 갈게요. 사실 호기심이 막 올라왔지만 선배 중 하나를 빼고 간다는 게 좀 걸려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호빠에 갈 수밖에 없는 날이었는지 저랑 그런 대화를 하던 중 선배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 잠깐만. 야, 경미 안 간대. 됐다. 나까지 해서 4명 콜? 이따 저녁에 7시에 교문 앞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 그렇게 마치 어디 놀이동산 놀러 가는 약속 잡듯 저는 그날 생애 첫 호스트바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정말 별천지더라고요. 쭈뼛거리는 짧은 머리에 시커멓게 탄 얼굴을 하고 들어가는데 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사이즈의 여자분 하나가 처음 오셨냐며 너무 사근사근하게 저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비밀의 문을 열듯 구석에 있는 문 하나를 열었는데 훤칠훤칠한 모델 같은 남자들이 곳곳에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하다가 저희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둘씩 다가와 너무나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야라는 소리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자기야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아이는 우리 아기라고 하고 누님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 하여간 여자로서 들을 수 있는 호칭이란 호칭은 그날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얼결에 얼레벌레 그래도 한두 번 와본 선배 언니들을 따라 룸으로 들어갔더니 곧이어 5-6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쭉 들어와 저희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씩 차례대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굉장히 조직적이었어요. 누군가는 노래방 기기를 들고 노래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탬버린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는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 얼굴을 주섬주섬 만지며 물어봤거든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저 뭐 묻었어요? 아기가 여기 처음인 것 같아서 귀여워서. 아기요? 제가요? 아기. 피부가 완전 3살 아기인데 이 귀여운 아기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아기라니요. 저 피부 안 좋은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모공 하나 없이 깨끗하면서 손대면 미끄러워지겠는데? 봐봐. 그러면서 그 남자는 너무 자연스럽게 손등을 제 볼에다 대고 쓱 스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빠들한테 볼 꼬집히는 거, 아빠가 볼 쓰다듬는 거, 그리고 코치님이 제대로 하라며 볼을 밀어버리는 거, 그 3개를 제외하고는 남자의 손길이 제 볼에 처음 닿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몸이 간질간질해지면서 등줄기가 찌릿찌릿해져 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나 봐요. 그 남자가 제 머리카락 안에 손가락을 넣어 쓱쓱 움직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봐, 아기네. 스르르 내 손이 미끄러지자마자 볼이 달아올랐잖아. 이렇게 달아오르는 볼은 아기만 가지고 있다고. 귀여워? 그러면서 제 볼을 살짝 꼬집더라고요. 몸이 베베 꼬여서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앞에 놓인 술을 벌컥 들이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3모금쯤 벌컥벌컥 먹자 그 남자가 조용히 제 손에서 컵을 빼앗으며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있잖아. 원래는 원샷하게 하고 술을 더 팔아야 되는 게 맞지만 어쩐지 오늘은 아기가 취하는 게 싫다.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고 나랑 그냥 얘기하자. 술 많이 먹으면 우리 아기 아야해. 돈 받고 하는 소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설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술을 앞으로 푹 뿜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팍에 줄줄 흐른 술을 그 남자가 아주 세심하고 섬세하게 수건을 들고 닦아주며 제 관자놀이에 쪽 입을 맞추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 꽝꽝 얼어버리자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더 나아가면 우리 아기 너무 긴장할 것 같아서. 오늘은 눈가에만 내 입술을 갖다 댔지만 다음에 만날 땐 어디에 될지 나도 모르겠다. 너 진짜 매력적이고 예쁘다. 나 지금 엄청 참고 있는 거 알아? 갑자기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언니들이 신신당부했거든요. 있잖아, 무조건 호빠 가면 한 번은 설레. 그런데 걔네들도 서비스 직종이잖아. 걔네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서비스다. 그러니까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나게 즐기기만 해.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안 설레는 걸까요? 설레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니 불가항력적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이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코 찡긋하고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좋아하면서 환호성을 보내잖아요. 그게 나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설렐 때가 있는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네, 몹시 설렜어요. 제가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본 언니 중에 하나가 술에 살짝 취해 꼬인 혀로 저를 보면서 미친 듯이 웃고 그러더라고요. 야야, 쟤 봐라. 쟤 얼굴 봐. 야야, 너 얼굴 빨개졌어. 넘어갔네, 넘어갔어. 여기 또 죽순이 되는 거 아니야? 언니, 아니에요. 어이구,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얼굴이 이미 여기 죽순이 예약인데. 어이, 거기 우리 동생 오면 절대 받아주지 말고 보내. 알았지? 우리 동생 순진한 애야. 어? 이때까지 남자 한번 못 만나 보내라고. 아, 언니!
남자 한 번 못 만나봤다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라는 걸 그날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그 남자 앞에서 제가 너무 순진한 사람이라는 걸 들킨 느낌이라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보며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좋은데? 나랑 하는 모든 것이 당신한테 처음이란 얘기잖아. 그렇다면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잘해야겠다. 다음에 저 시끄러운 언니들 빼고 혼자 와요. 내가 진짜 재밌게 놀아줄게.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뭔가 기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상야릇한 대답을 하고 그날 저는 정말 정신이 홀딱 빠진 채 2시간 만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온 순간부터 제 마음이 선덕선덕하니 이상한 느낌인 거예요. 자꾸만 관자놀이가 찌릿찌릿하면서 그 남자의 입술이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자꾸만 그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애매한 첫사랑이 시작된 거였죠. 그렇게 이틀 정도 혼자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던 중 저를 호빠로 데리고 갔던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어땠어? 재밌었지? 네, 언니. 신기하고 재밌던데요? 나도 그때 엄청 마시고 그때 같이 갔던 애들이 너무 취해가지고 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더라. 야, 어때? 이번 주에 한 번 더 콜? 언니, 그런데요. 거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야, 막둥이가 무슨 돈 걱정을 해. 언니들 이번에 상금도 두둑하게 받아가지고 좀 다닐 만한 능력이 있거든. 그냥 따라와. 내일 또 가자. 우리도 야, 이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대학교 교정 다니는 남자들 중에 우리한테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거기서라도 예쁘단 소리 들어서 채워야지. 우리 자존감 일단 거기서라도 좀 채워보자. 그래, 어차피 뭐 술 먹고 노는 거 외엔 다른 것도 안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내일 또 7시 교문 앞에서 오케이? 야, 어차피 우리 다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이라 꼼짝도 못해. 그 전에 좀 놀아야지. 안 그래? 네, 언니. 그렇게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고 난생 처음 화장품 가게를 갔습니다. 아이라이너와 아이섀도우 그리고 립스틱을 샀어요. 화장품 가게 아줌마가 몹시 난감한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학생, 이게 그러니까 색조를 사기 전에 먼저 피부 화장품을 먼저 사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이 조금 까맣고 얼룩덜룩해서 일단 파운데이션이랑 파우더부터 쓰는 게 어때요? 에?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 대학생이라며 화장품 아무것도 몰라? 네, 관심이 없어서. 아이고, 일단 이거 써보고 찬찬히 시작해보자. 혹시 지금 손에 든 거 그거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쓸 줄은 알아? 제가 고개를 젓자 한숨 푹 쉰 화장품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붙들어다 앉혀두고 본격적으로 화장품 세일즈를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얼굴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발라야 할 게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그래도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처음으로 제 돈으로 화장품을 한 보따리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첫 화장을 했는데 제가 봐도 정말로 한심 그 자체더라고요. 얼굴은 가부키 같고 눈은 광대 같고 너무 웃긴 겁니다. 결국 세수를 몇 번씩 하고 화장을 지웠다 다시 했다 지웠다 다시 했다 하며 그나마 그래도 좀 덜 귀신 같고 사람 같은 꼴이 된 후 선배 언니를 만나러 나갔어요. 선배 언니가 저를 보고 포복절도를 하더라고요. 야, 뭐야? 너 화장했어? 호빠 간다고? 아니요. 그래서 한 건 아니고요. 저도 화장 좀 해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언니, 저 이상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걸 넘어서서 뭔가 되게 이상해. 아, 언니, 저 그래도 한번 화장해보고 싶어서 한 건데.
괜찮아, 괜찮아. 어두우면 안 보일 거야. 일단 늦었어. 가자. 그렇게 언니와 함께 저는 생애 2번째 호스트바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았던 남자 외에는 다 다른 남자들이더라고요. 제가 언니한테 슬그머니 귓속말을 했습니다. 언니,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언니가 저를 툭 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우리처럼 돈 없는 애들은 지명 못해. 지명이요? 지명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남자 돈 주고 부르는 거. 지명한다 해서 지명. 우리는 그냥 와가지고 놀면서 술이나 마시고 가는 거라 그냥 그때그때 시간 되는 사람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때 네 옆에 있었던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또 들어왔네? 저 사람이 지금 시간이 됐나 보죠 뭐. 그래? 그럴 리가. 나름 잘 나가는 에이스라고 그랬는데. 여튼 너 운도 좋다 야. 시스템을 하나도 모르는 저는 그냥 어리버리하게 또 그 남자 옆에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그 남자가 제 옆에 바짝 다가앉더니 어깨에 손을 슬쩍 올리더라고요. 저는 또 나무토막처럼 몸이 굳어버렸죠. 왜 이렇게 긴장해? 나 오늘 되게 여러 곳에서 지명 있었는데 너 온다고 그래서 그거 다 뿌려치고 일부러 여기 들어온 건데. 진짜요? 왜요? 그리고 저 어떡하죠? 저 지명할 돈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좋아서 왔다니까. 내가 좋아서 왔는데 무슨 지명비가 필요해. 그런 말 하면 나 서운해. 아, 미안해요. 서운하게 해서. 매력 있는데? 날 서운하게 하는 여자? 네? 매력이요? 너 매력 있어. 몰랐어? 그러면서 그 남자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씩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눈을 꼭 감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술에 뭔가 촉촉한 것이 슬쩍 닿았습니다. 그 남자의 입술이었죠. 제 첫 키스는 그렇게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자가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키스를 하던 중 제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의 처음 다 가져간다고 했잖아. 오늘은 여기까지야. 우리 첫 키스 꼭 기억해. 그러면서 저에게 술을 조금 따라서 주더라고요. 그 남자의 입술에서 나던 은은한 복숭아 향, 그리고 그 뒤를 이어져 들어오던 쓴술. 그게 아주 오랫동안 제 머릿속과 입술에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같이 갔던 언니들이 보진 않았을까 눈치가 보여서 쓱 돌아봤는데 언니들은 이미 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신나게 놀아 제끼고 있더라고요. 무슨 춤 못 추고 노래 못 불러서 걸씬 들린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흔들어 제끼고 놀고 뒤집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시끄러운 와중에 저와 그 남자 주변에만 음악도 없고 다른 소리도 없는 고요함이 감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른 채 귀에다가 바짝 입술을 갖다 대고 가만가만 속삭였습니다. 나 사실 올해 20살이야. 여기서 일한 지는 6개월 정도 됐고. 진짜? 나랑 동갑이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나 처음에 너 들어왔을 때 미성년자인 줄 알고 신고할 뻔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대학생인데. 좋겠네. 나도 대학 다니고 싶었는데. 왜? 무슨 안 좋은 사정이라도 있었어? 그야 뭐 뻔한 사정이지.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에 엄마는 도망가고 할머니랑 삼촌 손에 컸는데 미친 듯이 맞고 자라서 더 이상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러는 거 있잖아. 어른이 되자마자 뛰어나와서 돈은 벌어야 해서 이렇게 여기서 술 따르고 있지. 뭐 그냥 그런 사연이야. 그랬구나. 생각보다 돈 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여기저기 찾다가 여기 정착한 거야. 그래도 여기 오래 있을 생각 없어.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정리하고 내 사업하려고. 무슨 사업하고 싶은데? 나는 예쁜 게 좋아. 그래서 꽃장사 하고 싶어. 무척 의외였습니다. 남자가 꽃장사를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생경한 일이었거든요.
궁금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죠. 무슨 꽃장사를 하고 싶은데? 화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농장? 아니, 화원은 아니고 그냥 꽃을 다루는 직업. 꽃 도매상도 좋고 꽃 시장에서 일하는 것도 좋고 내가 농장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지. 난 이상하게 옛날부터 그렇게 꽃이 좋더라고. 그렇구나. 난 꽃 좋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난 좋아, 꽃. 그래서 내가 네가 좋은가 봐. 갑자기 훅 들어온 그 남자의 말에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두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예쁘잖아. 꽃같이. 화장 안 해도 돼. 이런 꽃에 못 그리는 거 죄야.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너무 당황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손으로 가만히 제 얼굴을 돌려 자기와 눈을 마주치게 하더라고요. 얼굴에 손이 잡혀 있으니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빤히 마주보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숨어있는 예쁜 꽃을 못 봐. 그런데 진짜 예쁜 꽃은 땅 속에 오래오래 씨앗인 채로 숨어있다가 갑자기 활짝 피는 그런 꽃이야. 넌 그런 꽃인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듣고 빙긋 웃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귀여워.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저에게 깊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키스로 저의 두 번째 호스트바 방문은 끝이 났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영 안 잡히더라고요. 혼자서 진짜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제가 호스트바 다니는 남자랑 사귀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저를 용서하실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호스트바 남자랑 사귄다는 건 어떤 걸까라는 것까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미친 듯이 마신 거죠. 그렇게 두 번째 호스트바를 갔다 오고 또 그 언니가 언제 호스트바를 가자고 하나 가슴 설레며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언니가 한 번 더 가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얼른 승낙했죠. 그리고 꽃집으로 달려가 손바닥만한 작은 꽃다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꽃을 좋아한다는 그 남자에게 꽃다발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오후 7시 설레는 마음으로 꽃다발을 들고 교문으로 나갔는데 아뿔싸 거기에는 선배 언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저와 함께 호스트바를 신나게 다녔던 유도부 선배 언니들이 코치님과 감독님한테 목덜미를 꽉 붙들린 채 서 있더라고요. 너도 이리 와. 코치님의 목소리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호스트바에 다녀왔다는 걸 들킨 거죠. 네, 그날 저희는 호스트바는 구경도 못하고 엎드려 뻗쳐에 쪼그려 뛰기, 버피 테스트까지 정말 팔다리가 후들거려 걷지도 못할 정도로 큰 벌을 받았어요. 엄청난 기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호스트바 같이 다니던 선배 언니 중에 하나가 술 먹고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술주정을 하다가 호스트바 얘기를 흘렸던 모양이에요. 뭐 술에 취했으니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한번 훅 얘기하고 만 거겠죠. 그 얘기를 듣고 광분하신 학부모님들이 저희 코치한테 애들 관리 어떻게 하는 거냐고 고래고래 항의를 하신 거고 코치님이 저희 뒤를 슬그머니 밟으셔서 딱 잡아내신 거였습니다. 그날 밤늦게 저는 거의 시들어가는 꽃다발을 들고 호스트바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문 앞에 그 꽃다발을 조용히 놓아두고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남편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이에요. 남편이 저와 첫 키스를 한 후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이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설레는 멍뭉이 눈으로 바라보며 처음이라고 고백하는 남자에게 저는 처음이 아니다. 내 처음은 호스트바 남자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이라고 대답했죠 뭐. 서로가 서로에게 처음이라는 걸 확인한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 얼굴을 하던지 차마 그 이후에도 양심 고백을 하겠다는 저의 신념대로 네가 첫 번째가 아니다. 나의 첫 키스 상대는 아주 노련하고 능수능란한 호스트바 선수였다는 얘기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뭐든 솔직한 게 좋다는 게 제 신조였지만 이것만큼은 모르게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키스 외의 첫 경험은 전부 제 남편이니 그것만으로도 그냥 괜찮다는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면서 한 번씩 제가 그 호스트바 앞에 갖다 놨던 꽃을 어디선가 볼 때나 동네 화원을 지나갈 때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이 화원을 하는 걸 보면 한 번씩 이름도 모르는 그 호스트가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둘이 얼결에 사고쳐서 낳기는 했지만 딸은 사고 한번 치지 않고 성실하게 잘 커주었어요. 어린 부모를 배려하려고 그랬는지 신생아 때도 통으로 잠을 자주고 이유식도 밥도 가리는 거 없이 잘 먹었습니다. 분리불안도 없었고 아무한테나 덥석덥석 잘 안겨서 놀았고요. 그 덕에 저는 남들이 고생한 거 반도 안 하고 아이를 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자녀들도 항상 속을 썩일 때 어렸을 때 썩였던 애는 커서 안 썩이고 어렸을 때 속을 안 썩였던 애는 커서 썩인다고요. 그게 무슨 속썩임 총량의 법칙이라나요? 처음에 딸 키울 때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 엄마에게 너무나 유순하고 착한 딸인 게 고마울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다 커서 이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딸 나이 22살, 딱 제가 이 아이를 낳은 그 나이에 딸이 저희 부부에게 충격 선언을 했어요. 나 결혼할래. 남편이 밥을 먹다 훅 뿜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결혼이라니. 너 이제 20살 좀 넘었어. 아니 대학을 안 간다는 건 이해를 했다. 그거야 뭐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니까. 너 네일 아트로 제대로 성공하고 싶다며. 조만간 가게 낼 거라며. 갑자기 결혼이라니? 너 남자친구 있어? 혹시 너 아기 가졌어? 아니야, 그런 거. 남자친구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 근데 그 사람 더 늦어지면 결혼 안 될 것 같아서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가게 내고 하려고. 아니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길래? 그 사람 올해 42이야. 저랑 남편은 밥 먹던 숟가락을 털썩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42이면 저하고 동갑이고 남편하고 2살 차이 나는 거거든요. 항상 딸한테는 뭐든지 오냐오냐 했던 남편이 그날만큼은 정말 벼락같이 화를 내며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정신이 있냐 없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가 아빠 나이 남자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까지 저도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짓을 이 아이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딸은 너무나 확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만난 거냐고요. 고작 6개월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1년도 아니고 6개월을 만나고 결혼을 생각하냐는 말에 딸은 계속 상대 남자 나이를 얘기하면서 더 늦기 전에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겁니다. 뭐 하는 남잔데? 제가 너무 한심해서 한숨을 푹푹 쉬며 물었어요. 식물 행상? 식물 행상? 식물 행상이 뭐야? 그런 직업도 있어? 그러자 딸이 대답이 없더라고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직업 이름에 제가 계속 해물었더니 그제서야 한숨을 푹 쉬면서 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트럭에다가 흙이랑 화분 싣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분갈이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안 그래도 딸이 집에서 키우는 화분이 너무 비실비실하다며
집 앞에 분갈이 해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다녀오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그때 네가 분갈이 한다고 그랬던 그 트럭 그 사람이야? 그때 분갈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몇 번 만났거든. 근데 너무 좋은 걸 어떡해. 나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엄마. 있잖아. 너무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나랑 너무 잘 통해. 그리고 진짜 여자 마음을 잘 알아. 나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 많이 해봤거든? 근데 이 남자만큼 내 마음 잘 알아주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엄마, 그냥 만나만 주면 안 돼?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저랑 다르게 예쁘장하게 생긴 데다가 자기 아빠 닮아서 몸도 가늘고 모델처럼 늘씬한 제 딸, 제 자랑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패션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것도 알고 있었고 남자친구 쏠쏠하게 만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결혼을 하겠다고 난리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딸이 좋다 그러고 같이 살고 싶다는데 일단 만나는 봐야겠다 싶어서 그럼 약속이나 잡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해서 결혼했지만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아니, 이 지구가 망하기 전에는 그 자식 절대 볼 일 없고, 만약에 그 놈이랑 결혼하면 결혼식장에도 안 갈 거야. 딸 하나 없는 셈 칠 거니까 아예 알아서들 해. 당신이 만나고 말고는 당신 마음인데 나한테는 일절 아무 말도 하지 말어. 하나밖에 없는 딸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런 딸이 자기랑 몇 살 차이도 나지 않는 트럭 장수 남자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하니 남편도 당연히 부하가 치밀어 올랐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딸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래도 제가 남자를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남자를 만날 날을 잡고 고민에 빠졌어요. 대체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대체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장모로서 대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로 대해서 네가 이럴 순 없지 않냐고 동년배의 마음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 판단도 안 서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다지 물어볼 만한 친구도 많지 않아서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딸은 일단 제가 남자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희망이 생긴 듯 행복해하더라고요. 대체 저 철딱선이 없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깊어가면서 그 남자를 만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평생 제대로 된 화장은 신부 화장밖에 안 해봤었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돈 주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했습니다. 뭔가 그 남자에게 그래도 딸아이의 엄마답게 위엄을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심란하던지 화장을 덕지덕지 했는데도 그 화장을 뚫고 걱정스러움이 고스란히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있는 대로 꾸미고 나가서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딸이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나름 준수하고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남편이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언뜻 봐서는 나이가 한 10살은 차이나 보이게 생겼네. 엄청 관리 잘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딸 커플을 노려보고 있는데 남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등줄기에서 서늘한 기운이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흘러 얼굴이 좀 변하긴 했지만 그 남자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설마 하면서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딸아이가 그 남자를 제 앞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엄마, 준영 씨야. 강준영. 제가 가만히 그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남자도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준영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확고해졌습니다. 저의 첫 키스 상대 호스트바 그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닐 텐데요. 그러자 그 남자 얼굴이 흔들리더라고요. 혹시 저희가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있죠. 2번이나 봤어요, 우리. 어디서, 혹시 제 손님이셨나? 분갈이 하러 오셨었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럼 어디서 배웠죠? 사실 저도 좀 얼굴이 눈에 익어서요. 20년 전에 만났어요, 우리. 그러자 남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20년 전이면 본인이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시절이니 당연히 20년 전이란 말에 얼굴이 하얘질 만했죠. 20년 전이요? 달 항아리 주점 7번 룸 첫 키스 기억 안 나요? 그제야 남자가 저를 천천히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혹시 그때 그 유도부? 딸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와 그 남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저기요. 저 누님. 누님은 무슨? 동갑끼리 누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저는 바로 풀스윙으로 그 남자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야, 이 양심도 없는 놈아. 너 내 딸 좋아해서 지금 만나는 거 아니지?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 손 좀 놓고 말해요. 팔 부러지겠어.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물색 없이 못난 제 딸년이 그 사람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며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열이 받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너 지금 내 딸한테 왜 접근한 거야? 접근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화원 하나 차려줄 수 있다고 해서, 손 좀 놓고 말하라니까요. 그제야 제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얘한테 화원 차려준다고 그랬어? 아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엄마 아빠 작은 건물 있는데 거기 1층 상가 자리에서 나 네일샵 할 거라고 그 옆에서 화원 정도 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한 적은 있는데 차려준다고 한 적은 없어. 진짜야, 엄마. 이 새끼 이거 여전히 여자한테 빨대 꽂아서 사는 새끼로구만. 너 오늘 내가 허리 꺾어버린다 진짜. 엄마,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알아? 엄마 대학교에서 유도부 할 때 호스트바로 회식 간 적 있었는데 그 호스트바에서 엄마 옆에 앉아있던 남자야. 딸이 털썩 주저앉아 멍한 얼굴로 저와 그 남자를 동시에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그 순간 딸이 남편한테 얘기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그거는 저와 남편이 해결할 문제고 어쨌건 저와 남편은 이런 에피소드 따위로 갈라질 사이는 아니니까요. 일단 딸 인생을 구하는 게 중요했죠. 제가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너 내 딸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날 거야? 안 나타날 거야? 누님 살려만 주시면 저 이대로 사라져서 절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화번호 지울게요. 딸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그 남자를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했다면 이런 식으로 저한테 멱살 잡혔다고 해서 전화번호 지우고 사라지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죠. 제 딸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자의 3번째 만남은 남자의 주랭랑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딸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네 아빠가 첫사랑이야. 그리고 네 아빠와 모든 게 처음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호스트바에서 저 남자랑 첫 키스.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엄마랑 아빠는 지금처럼 행복하면 되고 난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할래. 그래, 고맙다. 잘 생각했어. 아니, 이제야 좀 알겠네.
어떻게 그렇게 여자 마음 잘 알았는지. 나한테 꽃처럼 예뻐서 자기 꽃 안 팔고 나만 보고 살아도 된다고 했었거든. 그 얘기 20년 전에 나도 들었어. 내가 화장하고 나가면 꽃한테 이런 그림 그리는 거 죄악이라고 지우고 만나자고까지 했었단 말이야. 나도 20년 전에 그 얘기 들었어. 와, 씨, 진짜 어이없네. 성의 없이 레파토리도 돌려막는단 말이야? 어떡하지? 가서 한 대 때려줄까? 엄마, 아빠한테는 잘 말해줄 거지? 그냥 네가 정신 차려서 헤어졌다고 할게. 너도 아빠한테 비밀 지킬 거지? 엄마. 엄마는 얼굴도 못 본 걸로 할게. 엄마, 우리 맥주나 한잔 하고 갈까? 나 오늘 취해도 되지? 그래, 취해라. 오늘 같은 날 네가 안 취하면 누가 취하겠니? 그렇게 저와 딸은 남편에게 문자 하나 남긴 채 새벽까지 함께 친구처럼 술을 마셨습니다. 저의 20여 년 전 불나방처럼 피어올랐던 그 한순간이 제 딸의 인생을 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살아봐야 안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